일산에서 시청 중인 LE27089님 감사해요. 700조 원. 미국이 한국 기업 전면 철수를 두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더 충격적인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철수 취소해라. 안 그러면 방위비도 13조 더 올린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몰랐습니다. ICSDI 손해배상 청구 승소율 전 세계 1위. 삼성 애플 특허 소송은 단 45일 만에 3조 원 확보 판결. 심지어 미 법원에서 제기한 상표권, 저작권, 무역 분쟁 소송은 단 한 번의 항소도 없이 무려 95% 완승. 미국은 쓸데없이 소송만 제기하는 나라였고 대한민국은 승소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초특급 천재 전문가들의 법률, 무역, 산업 트리플 융단 폭격으로 빈털터리 된 미국의 충격적인 몰락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 인권국 부국장 리아모건입니다. 여러분은 현대차 조지아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으로 한국 엔지니어 수백 명이 연행된 현장을 직접 보셨나요? 저는 사건 당일 즉시 첩보고서만 읽었는데 얼굴이 굳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영장 고지도 없이 새벽에 무장 요원들이 들이닥쳐 한국 기술자들을 잡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엔지니어들은 손목과 발목에 동시 결박 상태로 버스에 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에스타, B1, L1 비자를 소지한 합법 체류자들까지 수임번호 점퍼를 입혀놓았거든요. 아니 합법적인 체류자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까지 잡아가둔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것도 세계 최강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에서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라틴계와 동유럽계 노동자들은 지문만 찍고 귀가시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인만 전원 구속 이송했어요. 그때 현장에서 윤재혁이라는 한국 공정 마스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동맹국 대우냐? 우린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 전수하러 온 대한민국 기술자다. 그런데 관리관은 무심하게 대꾸하더라고요. 한국인은 가장 관리하기 쉬운 그룹일 뿐입니다. 더 소리 지르면 발목과 입까지 결박합니다. 그때 미국 자원봉사 변호사 한 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인을 무슨 개돼지 취급합니까? 이렇게 가면 한국 기업 다 철수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국제중재, 안보 청구까지 겹치면 미국은 침몰할 겁니다. 그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어요.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폴크스턴 ICE 구금센터로 직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매트리스는 곰팡이 투성이었고 담요는 부족했어요. 통풍도 안 되는 방에 칸막이 없는 화장실까지. 임신부 김소연 씨가 탈수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약품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의료 접근 기록을 증거보전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였거든요. 윤재혁 씨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우린 미국에 기술 전수하러 온 전문 인력이다. 쇠사슬로 팔 묶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한국 수감자들은 물 한 컵 먹는 것도 허락받아야 했고 심지어 물속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가슴속에서 부서지는 걸 느꼈어요. 조지아 주청사에서는 N 부처 보좌관이 주지사에게 긴급 브리핑 메모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 일자리와 세수 붕괴 위험입니다. 연방에 항의해야 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미국 산업을 부흥시킬 주역들이라고요. 주지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 시각 서울은 새벽이었지만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같은 주제였습니다. 한미동맹 끊자, 손해배상 700조, 미국은 을사조약 이후에도 없었던 외교 굴욕을 보여줬다와 같은 키워드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거리 시위에서 한 노인분이 울부짖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을 4년에 뺏긴 국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를 모독하는 짓을 했다.
한미동맹이고 다 필요 없다. 적국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이 더 모욕당하는 아이러니가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특히 을사조약보다 더하다는 분노가 민중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관련 문서들을 검토했어요. 영장 발부 과정, 구금 절차, 의료 지원 기록까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확인할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어요. 특히 통역 배제 부분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영어 신문을 강요하면서 통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거든요. 이건 명백한 적법 절차 위반이었어요. 저녁 무렵 트래비스 밀러라는 조지아 현지 미국 기술자와 통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리아 라인은 한국인 기술자의 전적인 도움업이면 바로 멈춥니다. 우리가 그들을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트래비스의 말에서 한미 노동자 연대와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쇠사슬에 묶인 윤재혁 씨의 모습과 곰팡이 냄새가 계속 맴돌았어요. 임신부 김소연 씨의 창백한 얼굴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설령 제 직책에 위험이 따르더라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본부를 구성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법무팀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미국과 한국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일은 모든 관련 문서를 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인멸에 대비해서요. 제가 시민권 인권국 부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거예요. 점심시간에 다시 구금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졌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여전히 열악했어요. 김소연 씨는 계속 탈수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고 의료진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윤재혁 씨와 잠깐 대화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러 왔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의 목소리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제가 끝까지 기록하고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첫 번째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조는 명확했어요.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세와 주둔비 문제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브리핑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계획된 압박이었거든요. 비자, 관세, 사법 3중 트랙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 뉴스를 봤는데 한국 여론이 완전히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미국 국기를 태우는 장면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대학생의 인터뷰였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동맹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적국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동맹관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밤늦게 제 상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리아, 이 사건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위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다. 저는 대답했어요. 국장님, 저는 제 직분을 다할 뿐입니다. 인권은 국경을 넘는다고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윤재혁 씨와 임신한 채로 구금된 김소연 씨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미국의 양심이 시험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시험받기 시작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켜놓고 있었어요. 하나는 백악관 브리핑 생중계, 다른 하나는 관련 문서 검토, 마지막 하나는 실시간 뉴스였습니다. 비자, 관세, 사법 3중 트랙의 의도성을 입증해야 했거든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데이브 한슨 부대변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48시간 내 협력 없으면 관세 25%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물었어요. 소송의 나라에서 한국이 미국 상대로 소송한다고요? 가소롭지 않습니까? 저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48시간 25%. 공포심리 설계라고 적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위협이었거든요. 점심시간 즈음 CFIUS 투자 스크리닝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한국계 M&A 전면 재심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상무부 변호사 카일 스펜서의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 법정은 코끼리고 한국은 개미입니다. 저는 3개의 문서를 책상에 나란히 놓고 도표로 정리했어요. 말, 제도, 돈. 한 손이 설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오후 2시.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배심 소환장이 한국 측에 전달됐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측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장성우 변호사가 소환장을 바닥에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삼성 애플 소송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세계 최고 석학 집단이 다시 싸웁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도 과거 판례 인용 리스트를 급히 챙겼습니다. 한국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같은 시각 국방부에서는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한미군 비용과 인원을 재산정하겠습니다. 일본 로비스트들도 가세했어요. 시오리 타케다라는 인물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협력하는데 한국은 방해자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압박이 부메랑이 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주청사에서 N 부처 보좌관이 남부 주지사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방 단속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오펙질의 폭탄 때문에 한국 기업 관련 결제가 줄줄이 막히고 있었거든요. 한 은행 RM이 푸념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은행도 타격받겠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압박은 부메랑이 된다고 말이에요. 오후 4시. DHS 내부 이메일을 검토하다가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E2, L1, B1 비자 추가 심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법 집행이 아니라 모욕이군요. 그때 제 책상 위로 긴급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법무팀에서 온 것이었어요. 손해배상 700조 원 청구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한국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개미 대 코끼리라고요?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개미인지 말이에요. 장성우 변호사의 선전포고도 계속 회자되고 있었어요. 개미 대 코끼리 프레임을 깨부수는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랫동안 문서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비자 단속, 관세 위협, 투자 스크리닝, 군사비 압박, 일본 로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너무 정교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 부처가 순서대로 카드를 꺼내고 있었거든요.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격 능력이었어요. 삼성 애플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법무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분노가 하나로 뭉쳐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첫 번째 확인한 건 한국 측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부 대응본부가 확대 개편됐고 법무팀 규모도 대폭 늘어났어요. 한국의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들이 총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가락 끝이 떨리면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대한민국 법무팀은 일전에 삼성 애플 특허권 소송에서도 단 45일이라는 초단기에 그것도 미국 법원을 상대로 3조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초특급 엘리트 집단이었거든요. 게다가 연방법원에 대한 항소율은 무려 95%가 넘는 구제무대 손해배상 소송 전문 인력들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정부와 거리를 두던 기업들까지 일제히 법적 대응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점심시간에 트래비스 밀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리아,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라인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조지아 현지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타격도 컸던 거예요. 오후에는 의회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남부 선출 의원들이 연방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지역구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한 하원 보좌관 잭 포스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본 로비스트 리스트대로 가면 우리 지역구 일자리가 반토막 날 거예요. 일본의 개입이 오히려 미국 내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 상관이 다시 찾아왔어요. 리아, 위에서 자네가 너무 깊이 파고든다고 우려하고 있네.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국장님, 진실은 적당히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증거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내부 이메일, 브리핑 자료, 타임라인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혹시 모를 증거인멸에 대비해서였습니다. 특히 신경 쓴 건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는 부분이었어요. 영장 없는 구속, 통역권 박탈, 의료 접근권 제한까지. 하나하나가 명백한 인권 침해였거든요. 밤 2시쯤 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서울 시내 촛불 집회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었어요. 한 시민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생겨요. 끝까지 가세요.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착오였던 거죠. 새벽 3시. 저는 마지막으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관련 문서들이 사라지기 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조치 신청서도 다시 검토했어요. 아직 제출할 때는 아니었지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법 집행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미국과 한국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 재정립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도, 양심과 직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어요.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설령 그것이 제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더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박지후 팀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대한민국은 전방위 보복에 나섭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여러 모니터를 켜서 실시간 상황을 추적했어요. 내부 고발 각오를 다져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라인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원격으로 생산 라인을 정지시켰어요. 인증 과정을 12개월 지연시키겠다는 발표와 함께 말이죠. 현장에서 일하던 미국 매니저가 절규했습니다. 파라미터 0.01을 아는 건 한국인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 80억 달러 손실이에요. 애플과 엔비디아 프로젝트도 줄줄이 딜레이 됐어요. 일본이나 대만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조지아 현대차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운전이 중단되면서 납품 지연이 17만 대에 달했습니다. 복구 예상 기간은 최소 3년이었어요. 한 기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라인 꺼지면 집 대출도 끝이에요.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리죠?
독일과 멕시코 라인도 인증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품질 보증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화방산 부품도 단절됐습니다. 훈련이 7개월 지연되면서 미군 훈련 스케줄이 완전히 꼬였어요. 조달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세이 하나 멈추면 훈련도 멈춘다니까요. 터키랑 이스라엘도 대체제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 관련 ETF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폭락했어요. 항만 채선도 14일 늘어났고 정상화까지는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이었어요. 철수하는 기업들의 김앤장을 비롯한 세계 최고 법률팀을 투입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전면전 선언이었어요. 외신들도 발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한국 칼 뽑았다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세계 공급망, 한국 손에 멈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수치와 기간, 비교 사례들이 만들어내는 박살의 실감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오후 4시쯤 트래비스 밀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리아, 공장이 완전히 멈췄어요. 한국 엔지니어들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한미 노동자 연대가 무너지는 걸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워싱턴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한국의 반격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한 국무부 관계자가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파급력은 예상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어요. 동맹국을 개미 취급했던 대가가 이렇게 크게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한국 기업들의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최민수 삼성전자 부사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우린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미국 공급망의 뼈를 정밀 분해하겠습니다. 이 말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순간 SNS가 폭발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개미 대 코끼리라고 조롱했던 프레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유럽연합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리오 콘트레라스 통상 부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아기 기저귀에서 반도체까지 한국만이 완제품, 최고 품질, 최단 기간, 대량 생산을 동시에 합니다. 뉴욕타임스 줄리아 파월 기자도 트위터에 올렸어요. 오늘 공급망의 수도가 바뀌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 외신 기자들의 멘트가 한국의 위상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 상관이 급히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리아, 이 사태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 위에서 대화 채널을 열어보라고 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국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나선 이상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는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항만 노조에서도 한국 화물 처리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한 명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도 같은 노동자인데.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여론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부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였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정부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국인으로서는 씁쓸했지만 인권국 부국장으로서는 정의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밤늦게 제가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구금 과정의 절차적 하자, 인권 침해 사례, 그리고 오늘 벌어진 전면 보복까지.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의 반격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제관계의 판을 바꾸는 사건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내부 고발 준비를 본격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는 걸 막아야 했거든요. 새벽 2시쯤 한국 뉴스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서울 촛불 집회가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분노에서 자신감으로, 항의에서 응원으로 말이죠.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라는 걸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잃은 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는 걸. 동맹국의 신뢰와 존경, 그리고 도덕적 권위까지 잃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증명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제 조국에 불리한 내용이라도 정의는 국경을 넘는다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6시. 백악관 브리핑룸이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면서 유출 문건들을 검증하고 있었어요. 압박과 균열의 양면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었거든요. 브라이언 크루즈 대변인이 연단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습니다. 동맹은 비용입니다. 한국은 그 비용을 제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관세와 주둔비 압박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공갈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일본 로비스트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시오리 타케다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일본은 협력 중이고 한국은 방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내용이었어요. 하원 보좌관 잭 포스터가 그 리스트를 보고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지역구 일자리가 반토막 날 텐데. 일본의 개입이 오히려 미국 내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가장 충격적인 문서가 유출됐어요. 쇠사슬 체크리스트라고 불린 내부 지침서였습니다. 한국인 구금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단계별로 명시해 놓은 거였어요. 저는 즉시 그 문서의 진위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서명, 결제 라인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같은 시각 테네시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정부 대리인이 한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테네시 사건도 합의로 해결했습니다. 배상액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이미 전면전 모드로 들어간 상황에서 부분적 타협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군인 가족들의 편지였어요. 한 아내가 법정에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훈련이 늦어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아이들이 알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의 대가를 무고한 가족들이 치르고 있었거든요. 조지아에서는 앤 부처 보좌관과 노동조합 위원장 마이클 조던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건 단속이 아니라 지역경제 학살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이죠. 노동자들의 절규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의회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부 주지사들이 연방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수 붕괴에 고용까지 붕괴됐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건가요? 항만에서도 상황이 심각했어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행 전량 오픈 검사 지시입니다. 크레인 2대가 멈췄어요. 물류 대란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앤 부처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린 연방의 볼모가 아닙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갈등까지 표면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총동원 압박과 민생 균열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군 가족들의 편지와 항만 무전이 사람들의 감정을 붙잡고 있다는 것도요. 밤 10시쯤 제 휴대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왔어요. DHS 내부 직원으로 보이는 누군가였습니다. 더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까요?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이건 위험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익명의 제보자와 만났어요.
DC 근교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상대방은 중간 간부급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었어요. 저도 양심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법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에요. 그가 건넨 USB에는 더 많은 내부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회의록, 이메일,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고위층 회의 녹음이었어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논의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동맹국이라는 걸 역이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후에는 폴크스턴 구금센터를 다시 방문했어요.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임신부 김소연 씨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있어요. 아기가 걱정돼요. 윤재혁 씨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미국에 기술 가르쳐 주러 왔는데.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날 저녁 트래비스 밀러와 긴 통화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리아, 공장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품질 불량률이 40%를 넘어섰어요.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해요. 한국 동료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는 정말 안 돼요. 그의 말에서 한미 노동자들 사이에 진정한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정치적 계산이 이런 순수한 관계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밤늦게 집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범위하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한국인 구금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미국 내부의 권력 구조, 동맹 관계의 본질, 심지어 일본의 개입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힐 것인가를 말이에요. 새벽 2시쯤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촛불 집회가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미국 내 한인들도 연대 집회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에서 동시에 촛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받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언제든 내부 고발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확신했거든요. 이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걸. 그것이 제가 인권국 부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6시. 서울 대응본부에서 배정훈 법무차관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생중계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증거 개시를 가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법정 가처분, WTO 제소, ICSID 중재. 오늘 동시에 개시합니다. 책상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내리친 그의 손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어요. 3중 전략이 본격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 공개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징벌적 손해 700조 원과 신뢰 붕괴 손실이라는 제목이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구금 기록, 바디캠 로그, 의료 차트가 타임라인처럼 벽면에 프로젝션 됐어요.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준비를 보니 한국의 진짜 실력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산업 타격 시나리오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해외로 이전하고 배터리 레시피키를 폐쇄하고 방산과 조선은 미국 프로젝트를 유럽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장 영상도 함께 나왔어요. 컨테이너에 찍힌 빨간 홀드 스탬프, 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하는 말이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계약은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상황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오전 10시. 최민수 삼성전자 부사장의 생중계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우린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미국 공급망의 뼈를 정밀 분해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SNS가 폭발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개미 대 코끼리라던 프레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워싱턴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재무부 관계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이 정도 반격은 예측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점심시간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반도체 인증 12개월 지연, 전기차 17만 대 지연, 훈련 7개월 지연, 복구 예상 24개월. 앵커가 말했어요. 초토화라는 표현 외에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도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외국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연합 마리오 콘트레라스 통상 부국장의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기 기저귀에서 반도체까지 한국만이 완제품, 최고 품질, 최단 기간, 대량 생산을 동시에 합니다. 한국의 대체 불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뉴욕타임스 줄리아 파월 기자의 트윗도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공급망의 수도가 바뀌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런 외신 반응들이 한국의 위상을 확정하는 결정적 증언이 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제 상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리아, 위에서 비상이 걸렸네. 한국 측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고 하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국장님,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최민수 부사장의 발언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 말이 만들어낸 충격파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했거든요. 특히 정밀 분해라는 표현이 강렬했어요. 한국이 미국 공급망의 핵심 부품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트래비스 밀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리아, 본사에서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왔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우리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트래비스, 이건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에요.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받은 자료들을 분석했어요. 한국의 삼중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됐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법정 가처분으로 즉각적인 구제를 요구하고 WTO 제소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ICSID 중재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었어요. 각각의 창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법무 전략이었어요. 새벽 2시쯤 한국 뉴스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노에서 자부심으로, 분개에서 응원으로 말이에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정부가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최민수 부사장 발언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국인으로서는 씁쓸했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당한 저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응의 수준이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세계 최고의 법무팀, 첨단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결속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삼중 전략에 맞서 미국도 어떤 대응을 할지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끝까지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이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든 정확한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최민수 부사장의 발언을 듣는 순간 깨달았거든요. 이 사건이 단순히 끝나고 말 일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곧이어 백악관에서 긴급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내부 증언자 보호 조치를 발동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느꼈어요. 미국의 반격, 국내 절규, 그리고 국제 반응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관세 시행령과 함께 대체 인력 3,000명 투입이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곧바로 문제가 터졌습니다. 불량률이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조지아 공장 라인 매니저의 비명이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결합률 42%, 말도 안 됩니다. 그 절규하는 목소리에서 현장의 참담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트래비스 밀러의 인터뷰가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인 그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됐거든요. 한국 동료 없인 공장이 서지 않아요. 우리 집도 서지 않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묻는 모습이 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자막에는 미국 노동자의 눈물, 전국 생중계라고 나왔습니다. 한미 노동자 연대가 무너지는 생생한 현장이었어요. 의회 청문회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수백억 달러 일자리 손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지사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조지아 주지사 비서관 마사 알바레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주의 세금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방정부들이 연방정부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맹을 포로처럼 다뤘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유럽연합과 아세안이 한국의 상설 기술비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제임스 코너 부국장이 국가면제를 외치며 지연전을 시도했어요. 저는 즉시 반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증거 개시 가속과 부분 가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판사 엘라 마틴이 그 의견서를 읽으면서 눈을 가늘게 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내 여론도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가자는 목소리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금융 안정 패키지를 발동했어요. 저녁 무렵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미국 노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트래비스의 인터뷰가 전국에 방송된 후 비슷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노동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을 가르쳐주러 온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진실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제 상관이 긴급히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리아,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 위에서 수습 방안을 찾고 있는데 자네 의견이 필요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국장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한국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밤늦게 집에서 뉴스를 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각지에서 연대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에서 동시에 촛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한 한국계 미국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 시민이지만 모국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인권 문제예요. 미국 내 소수민족들도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며 한국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새벽 2시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과 프랑스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을 유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단순히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유럽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건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첫 번째 확인한 건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DHS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아, 이 정도로 사태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 우리가 뭔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닐까?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였어요. 한국을 만만하게 본 게 문제였죠. 점심시간에 폴크스턴 구금센터를 다시 방문했어요. 임신부 김소연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접근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었어요. 아기가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걱정돼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치적 계산의 대가를 무고한 생명이 치르고 있었거든요. 윤재혁 씨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게 맞서고 있더군요.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약속했어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오후에는 법정 준비를 위한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리아, 이 자료들이 정말 충격적이네. 이 정도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은 그런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날 저녁 트래비스와 긴 통화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리아, 지역 전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어요.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트래비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미루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새벽 4시쯤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부 고발에 나서기로 한 거예요. 제 양심과 직책 사이의 줄타기는 이제 끝이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했어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단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끝까지 싸워주세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법정과 국제무대, 그리고 여론이 동시에 요동치는 이 순간에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후 저는 내부 포렌식 태스크포스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진실을 확증하고 대반전을 만들어야 할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서버 로그 복구 작업이 시작됐고 오하나라는 한국 포렌식 분석관과 화상회의로 연결됐습니다. 오하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통역 배제와 장시간 결박 지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였거든요. 시간, 담당자, 승인 라인까지 모든 게 디지털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법정에서 에밀리 스콘 야간 감독관이 증인석에 섰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가 손을 올리고 선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윗선이 숫자를 맞추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펜으로 메모하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을 폭로하는 순간이었어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인들만 따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국가 출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처우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증언을 들으면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차별적 처우가 의도적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명령을 내렸어요. 구금 환경 즉시 개선, 치료비 선가 집행, 증거보전 위반 시 불리한 추정을 적용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법정이 숨죽였어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같은 날 오후 워싱턴에서는 비밀 메모가 회람되고 있었어요. 관세 포기와 공개 사과 초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남부 주지사들이 연방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연방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는 정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배상 폭격의 칼은 이미 뽑았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그 한마디가 전 세계에 전해졌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트래비스와의 마지막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놓칠 수 없어서 일찍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우린 팀이었습니다. 그들을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그의 눈가에 빛나는 눈물이 클로즈업 됐어요. 한미 노동자들 사이의 진정한 동지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이런 순수한 관계까지 파괴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원 인권소위에서는 조셉 킴 의원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정의의 기록입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정의라는 단어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포렌식 자료를 최종 정리했어요. 서버 로그, 증언 녹취록, 의료 기록까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진실이 확정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특히 에밀리 스콧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내부자의 양심 고백이 전체 그림을 완성해 준 거였어요. 숫자를 맞추라는 지시, 차별적 처우 명령, 모든 게 체계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에는 익명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다른 부서 직원이 보낸 것 같았습니다. 리아,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폴크스턴 구금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법원 명령 이후 의료진 접근이 허용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개선됐습니다. 김소연 씨를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아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윤재혁 씨도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리아 부국장님, 진실이 이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며 말했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오후에는 최종 증거 정리를 위한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하는 자리였는데 참석자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우리가 완전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포렌식 데이터까지 있으니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한국 뉴스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에밀리 스콧의 증언이 한국에도 생중계되면서 큰 화제가 됐거든요. 한 시민이 말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누가 옳고 그른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피해자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밤늦게 저는 내부 고발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증언자들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새벽 2시쯤 마지막으로 전체 자료를 검토했어요. 구금 과정의 절차적 하자, 차별적 처우의 증거, 포렌식 데이터, 내부자 증언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트래비스의 마지막 인터뷰 장면을 다시 봤어요. 그의 눈물이 담긴 그 장면이 이 사건의 인간적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적 계산이 파괴한 건 단순히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였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확신했거든요. 증거는 거짓말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말이에요.
얼마 후 백악관 동쪽 홀에서 최종 합의안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최종 합의문에 인권 프로토콜을 삽입하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게 됐어요. 규범 리더십의 완승을 목격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3,200억 달러 배상과 핵심 기술 비자, 그리고 구금센터 개편이 담긴 합의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백악관 보좌관 리처드 그레이엄이 펜을 들 때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린 사과해야 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생중계 카메라가 그 순간을 클로즈업했어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명이 끝나자마자 한국에서는 새로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박지후 팀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대미 의존을 40%에서 20%로 줄이는 공급망 재설계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구조의 혁신입니다. 한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삼성, 현대, 한화의 생산 라인이 재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품질 총괄권을 한국이 확보한 상태에서의 재시작이었거든요. 불량률은 3%로 급격히 하락했어요.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트래비스가 첫 교대조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어요. 한미 노동자들 사이의 진정한 동지애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천공항 상공에서 드론 태극기가 펼쳐졌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광장에서 김소연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구금됐던 그녀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우린 보복 대신 규범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녀의 말에 광장 전체가 환호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인권이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대한민국은 서방의 제1제조국입니다. 완제품, 최고 품질, 최단 기간, 대량 생산, 세계 표준을 다시 씁니다. 유럽연합 인권위원 나탈리 슈미트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늘 규범이 국력을 이겼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승리를 규범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기준의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을 돌이켜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구금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는 역사적 사건이 됐거든요. 특히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쇠사슬 체크리스트, 차별적 처우 명령, 포렌식 데이터까지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에밀리 스콧의 양심 고백도 큰 전환점이었어요. 숫자를 맞추라는 지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생생하게 증명해줬거든요. 트래비스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그가 말했어요. 리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진실을 밝혀줘서 우리가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윤재혁 씨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리아 부국장님 덕분에 우리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미국에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소연 씨도 무사히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의 아이는 이 역사적 사건의 산증인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국제인권협력국 신설부서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어요. 제 첫 번째 임무는 한국과의 인권협력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였어요. 한국 측 담당자로는 오하나 분석관이 배정됐어요. 포렌식 작업을 함께 했던 인연으로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오하나가 말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양국 모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야죠. 저도 동의했어요. 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몇 주 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업무차 서울에 갔는데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명동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라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소연 씨도 만날 수 있었어요.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리아 부국장님, 제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를요. 윤재혁 씨는 이제 한국의 기술교육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겪은 일을 교훈 삼아 더 나은 기술자들을 키우고 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존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과로 끝나지 않고 표준이 됐다는 자막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번 사건을 참고해서 새로운 국제관계의 기준을 만들어갈 거예요.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후세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인권은 국경을 넘는다는 제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새로운 기준이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